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 극단적 상황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4월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33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약 시스템 이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정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분양시장이 속속 공급 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대응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 대상의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금융 부분 평가 프로그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일부 분야는 자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월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며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타이어 업계까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선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4월 국내 자동차 수출량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완성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자동차 수출이 12만 6,600대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랜드별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39.1%와 48.7%, 한국 GM이 31.2%, 쌍용차가 51.1% 줄었습니다. 르노 삼성은 72.9%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의 피해가 협력 관계인 부품, 타이어 업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구조상 완성차 수출량이 줄면 하위의 부품, 타이어 업계 생산량이 감소하고 나아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금속, 고무 산업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업계에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약 33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회사별로 단축 근무 등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차원의 긴급 운영 자금과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의 80%가 수출에 의존하거든요. 2, 3차 협력업체는 무조건 적자 행렬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면서 기술 개발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돼야지. 이외에도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과 취득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주가가 개인 매수세의 1,9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141조 7,281억 원으로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27조 336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이며 증시로 향하는 자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3월 주택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강남 4구는 2,088건으로 지난달보다 15.1%가 줄어들었습니다. 3월 거래량의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7.6%가량 급감한 수치입니다.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 3월 주택 거래량은 16,315건으로 전월 대비 2.1% 줄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거래량에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 향후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청약 시스템 이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정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분양시장이 속속 공급 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2분기엔 전국에서 11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1만 7,028가구입니다. 청약 시스템 이관,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된 물량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1,379가구가 2분기 안에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달 5만 5,400여 가구를 비롯해 5월에는 3만 6천여 가구, 6월에는 2만 4천여 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호반서밋 목동이 공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조원동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와 망포동 영통자이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 외에도 다음 달 서울 화곡동, 화곡 1구역을 재건축하는 우장산숲 아이파크, 용두동, 용두 6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엘리니티 등이 공급됩니다. 청약 통장은 굉장히 좀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단지들이 좀 나오면서 분양 시장은 비교적 흐름은 좀 좋게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17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우선 공급 자격이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 1년에서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지난주 1,900선을 돌파했던 시장이 오후 들어 조정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세와 국제유가 급락 부담으로 전강후약에 마감했는데 강세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인 코스피는 0.84% 하락한 1898.3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이며 0.48% 오른 637.8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9,581억 원의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852억 원, 4,948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장을 만들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1,380억 원을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1,043억 원, 261억 원 매도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지난주 상승을 주도했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인터넷 관련 업종과 통신주 등이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다수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종목인 시젠 등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고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판매 처분 금지 소식이 전해지며 반사 이익 기대감에 휴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홈페이지에 오상헬스케어가 제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오상자이엘이 상한가에 직행했고 시젠 등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에서 렘데시비르 관련 소식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게임 체인저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치료제 관련 이슈로 좀 들썩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이달 내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상 결과는 다음 달로 계획돼 있어서 미국 FDA가 신속하게 승인을 내주기만 한다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렘데시비르의 국내 임상이 다음 달 중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꼽히는 파미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미셀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움츠려들었던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적 완화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이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 제한 등은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제한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시작이 되기 전에 중국에서 멈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중국이 고의적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 사이에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양국이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이 중국판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와 위챗에 중국은 트럼프 정부에 더 강경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방재청에 대한 의료장비 수출을 중지하고 이 대신에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 등 중국의 호의적인 민주당 정치인에게 직접 수출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부터 국내외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반영된 실적의 충격에 따라서 앞으로 지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각종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들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국내 4월 수출입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이어서 22일에 3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23일에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영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 대창궐과 관련한 증시 펀더멘탈의 타격 정도를 가늠하는 첫 번째 이벤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중립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와 유틸리티, 통신과 바이오, 음식료 등 실적 안전지대 업종을 대안으로 한 박스권 순환매 트레이딩이 지속될 것이라고 거기에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은 항공업종의 실적이 대폭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행이나 숙박, 화장품, 면세업종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돼야 수요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택트 IT 서비스와 클라우드, 신유통 등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통상은 최근 당일 해고와 보복성 해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신성통상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성통상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3.8년입니다. 여직원만 볼 경우 평균 근속 연수는 더 짧은 3년이었고 특히 패션 부문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경우 2.7년에 불과했습니다.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신성통상의 평균 근속 연수는 짧은 편입니다. 한세실업, 형지엘리트, 신원 등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5.4년, 7년, 6년이었습니다. 신성통상 내부 직원들은 여직원의 짧은 근속 연수에 대한 이유로 이름뿐인 육아휴직 제도를 꼽았습니다. 회사에서 대외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척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지만 책상이 없겠죠. 출산 휴가만 갔다 와도 책상 없어진 경우도 저는 봤고. 실제로 신성통상에서 근무했던 A씨는 출산 휴가를 갔다 오자 본인의 책상이 사라지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압박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료 직원들은 쉽사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결국 회사를 떠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출산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신한 직원의 회사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은 매출 보고와 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염 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임산부가 있어도 흡연과 폭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인 자리에서 임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좀 폭언을 하세요. 직급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뭐 상무건, 뭐 사장이건, 뭐 누구건 간에. 이와 관련해 신성통상 관계자는 염 회장의 회의실 내 흡연은 일부 인정하지만 폭언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설명하며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한 사람도 있지만 와전된 부분이 있고 현재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8명이 출산 휴가 중으로 신청하면 어떤 제약도 없이 받아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시티은행과 하나카드,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등이 각 업종별로 금융권에서 민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고객 10만 명당 민원 건수를 집계해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시티은행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나카드와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등이 최다 민원 금융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년 넘은 노후 영구 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입지가 좋은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기존 임대에다 공공분양까지 더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영구 임대 재정비 사업은 혼합형, 공공임대형, 복합개발형 등 3개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 큰 틀이 잡혔습니다. 서울에서는 2022년도까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3만 1,0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 영구임대는 혼합형 사업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계 1단지 재건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영구임대 882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 882가구와 공공분양 236가구 등 1,118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용적률은 현재 137%에서 300%로 높아지고 건물 규모는 3개 동 15층에서 5개 동 34층으로 커지게 됩니다. 기존 노후 영구임대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3개 모델의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국내 200대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가 출신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하 젊은 인원이 150명에 달하고 최연소는 26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회장은 6명으로 42세인 구광모 LG 회장과 45세인 조원태 한진 회장이 대표적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강호찬 넥센그룹 부회장 등 차기 회장 후보인 부회장급도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너가 중 최연소 임원은 금감원 공시 기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차남인 김민성 상무입니다. 김 상무는 1994년생으로 올해 26세이면서 주식회사 호반산업 지분을 41.99%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호주의 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동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또 파키스탄에 엄청난 피해를 준 메뚜기 재앙, 여기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2020년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난과 전염병의 공통점은 모두 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 경제단체들이 줄을 이어 앞으로 금융시장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맥킨지 비롯해서 경제 단체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가 올해 1월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경제의 손실액이 수천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나 기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학자들이나 CEO들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10년간 지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를 줄 것으로 예상한 순위에서도 무려 1번 기후변화 대응 실패에서부터 5번까지가 그러니까 상위 5개죠. 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이었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슈퍼 허리케인, 또 화산 폭발과 쓰나미라든가 대규모 홍수 등 천재지변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다 기후변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맥킨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기후변화 시대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다.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들은 보면서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재지변 등이 각 산업의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의 연간 GDP가 4.5%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후변화는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잦은 슈퍼 허리케인의 내습, 또 해수면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주 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맥킨지는 2050년까지 플로리다 지역의 집값이 15에서 30%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해안에 인접한 다른 나라의 메가시티 사정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집값까지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을 가지고 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가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더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피해는 광범위할 것이다. 라고 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바다의 산성화로 인한 어패류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이로 인해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어업에서만 무려 8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강력한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면서 보험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또 재난 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이 파괴되면서 제조업체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뭐 IT 업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2040년까지 무려 4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맥킨지는 해당 업체들이 철저한 대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이 최대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의미도 엄청난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리스크를 안게 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맥킨지는 총 10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의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문제는 105개 국가가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물자의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한편 예.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좀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